달. 그것은 어릴 적 동화에서 토끼가 살며 방아를 찢는 상상을 불러일으켰던 캄캄한 밤에 우리를 밝혀주던 커다란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매일 밤 달은 장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빛나는 구체가 없다면 우리의 행성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다의 조수, 계절, 온도에 관여하며 인간과 짐승들 모두 달의 존재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행성 물체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닌 모두 추측에 불과한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부 연구자들은 현재의 가설에 동의하지 않고 흥미로운 결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달이 진보된 외계인에 의해 궤도에 올려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달은 생각보다 너무나 크고 분명히 생각보다 오래되었으며 질량도 생각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있을 법하지 않은 궤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너무나 특별해서 그것의 존재에 대한 기존의 모든 설명은 매우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중 어느 하나도 밖으로 새나갈 틈도 없이 밀봉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달이 합성천체라는 개념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에 대한 이야기들은 역사를 통틀어 수천 년 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입니다. 상호 간의 접촉이 없었던 우리들의 선조들은 모두 달 이전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루타르코스는 천문학적으로 빛나는 구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를 언급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줄루족의 전설은 소행성이 속을 제거한 달걀과 어떻게 유사했는지 연대기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흩어져 있던 각 지역의 부족 사람들은 이 속이 빈 하늘의 등불이 진보된 외계 생명체에 의해서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믿었었습니다. 원주민 콜롬비아인들도 그들의 글에서 달 이전의 문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그룹은 초월적인 빛나는 공처럼 보이는 달이 그들의 시야에 도착했을 때 인류를 거의 전멸시킬 뻔한 끔찍한 대격변이 펼쳐진 것을 한탄하였고 그 당시 지구의 인구가 단일 종족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현대과학은 인간이 하나의 공통조상인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토록 오래전에 잊혀진 사건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그럴듯한 고대 우화일 수도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한 달에 대한 의문점이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 벨처럼 울리고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적인 우주 이벤트였던 달 착륙 이전에 아폴로 10호는 달의 어두운 면으로 여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녹취록 중에 우주 비행사들은 으스스한 우주 음악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토성의 고리 내부에서 녹음된 주파수와 유사한 기괴한 전자기 톤이 분명히 들렸다는 것입니다. Hey, when do we fire the helium tanks? Not yet, babe. 매우 무시무시한 내세의 오케스트라가 달 주변을 항해하는 모든 우주 승객의 귀를 에워쌌던 것입니다. 나사의 계열사는 그러한 음향의 이상함을 재빨리 일축하고 그것은 위성의 자기장을 간섭하는 전파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행성체에서는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소리나 음파는 공기나 물과 같은 매질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는 파장입니다. 공기가 없다는 우주에서 소리의 수집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일 달에 착륙했다면 지층을 통해 진동을 수집할 수 있었겠지만
착륙 없이 달의 어두운 면으로 여행했던 아폴로 10호의 우주비행사들은 어떻게 우주음악을 들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비행하던 그곳에는 약간의 공기가 있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로는 1969년 11월 아폴로 12호가 달에 착륙하자 인공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장치는 40마일 범위를 넘는 충격을 기록했으며 놀랍게도 그 물체는 약 35분 넘게 종처럼 울렸다고 합니다. 나사의 관계자들은 이 청각 현상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고 다음 임무에서 경영진은 더 무거운 로켓을 보내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아폴로 13호가 다시 배치되었고 당시 그 아폴로 13호의 모듈은 11톤의 TNT에 상당하는 타격을 달에 입혔습니다. 그러자 약 3시간 동안 달은 거대한 징과 비슷한 소리를 내며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한 소음은 속이 꽉 찬 고체 덩어리가 생성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일한 분화구의 깊이입니다. 끊임없이 회전하는 지구의 동반자인 달은 다양한 직경의 수백만 개의 분화구로 가득 차 있으며 충격의 크기와 그 힘은 그 동그란 공동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들은 폭이 넓은 범위에서 그 다양한 깊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모든 달의 구멍은 정확히 4피트 아래로 동일한 깊이가 측정됩니다. 그것은 마치 보호되는 금속 장벽이 달의 내부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의혹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 다른 오싹한 요소를 말씀드리자면 달의 매우 부자연스러운 화학 성분의 구성입니다. 우주 비행사는 여러 분화구에 구멍을 뚫으려고 했지만 겨우 표면에 기스만 낼 수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 번 천공 시도에 실패한 후에 야감학자들은 달 물질에 대한 광범위한 테스트를 수행했으며 이것의 결과는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달의 구성 요소는 결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황동, 티타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종종 건축 설계에 사용되는 화합 혼합물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1966년 11월 23일 유인 궤도선이 달 표면의 사진을 찍었는데 놀랍게도 6개의 거대한 거석 구조물이 사진에 포착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LA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만큼 매우 획기적인 발견이었는데요. 그곳의 모놀리스는 정말 기하학적 정밀도 측면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보였고 자연적으로는 형성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나사의 연구원들이 수행한 분석으로는 그곳의 타워가 지구에서 발견된 고층 빌딩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추정했으며 러시아 우주공학자인 알렉산더 아브라모브는 그러한 난해한 이미지를 연구했는데 그곳 첨탑의 배열 구조가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는 이러한 구조적 이상 현상이 단지 착시 현상일 뿐이며 추가 조사를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 아폴로 17호는 이 독특한 직각 구조의 사진을 다시 얻게 되었고 수십 년 동안 불타는 분화구를 실은 스푸트니크의 열악한 이미지가 주로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조스 아스카밀라가 궤도선에서 얻은 백 사진을 컬러화한 후에 그 상황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상황으로 인하여 이전에는 해독할 수 없었던 세부 사항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진의 마이너 편집을 통해 몇 가지 거대한 구조물이 뚜렷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달의 질량입니다. 기묘한 우주 암석인 달의 수수께끼 같은 측면은 특히 엄청나게 가벼운 부피입니다. 이 위성은 지구 지름의 8,000마일의 25%에 해당하지만 그 질량은 겨우 1.2%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달 4개는 이론적으로 지구 1개와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지구 전체 질량과 같으려면 약 81개의 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러시아 과학자인 믹실 바신 그리고 알렉산더 셰르바코프는 이 사실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1970년 그들은 스푸트니크 매거진에 달은 외계인 지성의 창조물인가? 라는 글과 함께 수년간의 조사 끝에 그들은 달이 현재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지각 있는 존재에 의해서 오랜 시간 전에 현재의 달의 궤도에 놓였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저술에서 그들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달의 바로 그러한 모습이 지구에서 고등 생명체가 발달한 이유였고 그 달이 있는 곳이 자연적인 상태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은 매우 비이성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7번째로는 수학적 구성 요소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달, 태양, 그리고 지구의 기하학적 및 수학적 측면을 조사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계시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숫자는 너무 끔찍할 정도로 정확하여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우연이 아닌 거대한 계획에 의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태양은 달의 지름보다 약 400배 더 크고 지구까지는 40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개의 밝은 천체는 그 크기가 완전히 우리들 눈에는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이적인 변칙성이 없다면 월식과 일식은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성은 태양을 공전할 때 366번 회전하는 반면 태양은 달의 극지 둘레의 366%이며 만일 동안 달은 지구를 366번 공전합니다. 그리고 달의 둘레는 총 1920km이고 태양의 지름은 지구 지름의 109.2배이며 행성이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을 때 우리 세계와 불타는 별인 태양 사이의 거리는 태양 지름의 109.2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달은 27.3일마다 적도에서 1092km를 여행하며 달의 극둘레는 지구의 극둘레 크기의 27.3%이고 달은 27.3일마다 지구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태양과 달의 정확한 측정값이 아니라면 일식과 월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8번째로는 달에 다녀왔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아폴로 우주비행사의 침울한 태도입니다. 그들 우주비행사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침울하고 기이한 태도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달 착륙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것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였을 것이며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은 매우 축하할 만한 성과일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태도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울했습니다. 그들이 인터뷰하는 동안 내내 그들은 정말 불편할 정도로 긴장된 것처럼 보였고 각각의 주인공들은 이상하게 주저하고 눈에 띄게 불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매우 불안해 보였으며 또한 매우 침울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전체 세계관이 그 달 여행 이후로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폴로의 첫 번째 임무 동안 카메라와 라디오 피드가 완전히 사라지는 이분이 있었는데 그때 닐 암스트롱은 의료 채널로 전환하여 다음과 같이 외쳤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라고 말이죠. 정말로 그들은 달에 갔던 것일까요? 또는 그들은 정말 무언가를 보았고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 긴장하게 만든 것일까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속이 빈 달의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매일 보시는 지구의 위성인 달. 그 달은 지구의 유일한 영구적 자연 위성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그 행성의 크기와 비교해 볼 때 자연 위성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또한 지구 중심으로부터 달 중심까지의 거리는 평균 38만 4,400km로서 지구가 무려 30개나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한 달은 정말로 그 거리가 38만 킬로나 되는 것일까요? 어째서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위성으로서의 크기가 큰 것일까요? 이런 의문 외에도 수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의 달. 그것이 최근에 지구 대기 속에 포함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나사의 관측 인공위성인 ESA 수호의 최근 관측에 따르면 지구의 수소 엔벨로프는 최대 39만 1,500마일 또는 지구지름의 약 5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지오 코로나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코로나라는 그 지긋지긋한 단어가 들어가느냐 하는 분이 계실 텐데, 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말이며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엷은 가스층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또한 왕관 위에 뾰족한 돌기에 비슷한 유형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언급하는 지오 코로나라는 것은 지구 대기권의 가장 바깥 부분인 외기권의 빛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합쳐지는 곳에 지오 코로나라고 불리는 수소 원자 구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발표한 논문의 주 저자인 러시아 우주연구소의 이고르 발리우키는 달은 지구의 대기를 통과한다 라고 전하며 우리는 20년 전에 소호 우주선이 관측한 것을 모두 알려줄 때까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우주선 장비 중 하나인 스완은 민감한 센서를 사용하여 수소 신호를 추적하고 지오 코로나의 외곽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정확하게 감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측은 지구와 지오 코로나가 스완의 시야에 들어오는 특정 시간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권에 수소가 있는 행성의 경우 그 수증기가 종종 표면 가까이에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 화성, 금성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일 것입니다. 프랑스 기앙코트에 있는 베르사유 생코엔탱대 연구원 장 루프 베르토 박사는 1972년 아폴로 16호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설치한 최초의 망원경이 지구를 둘러싼 지구 코로나의 매우 인상적인 이미지를 포착했으며 자외선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그들이 달에 갔다고 주장했을 때 그 당시 달 표면에 있는 자신들이 실제로 지오 코로나의 변두리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관측기구는 민감한 스완 기기 센서를 이용하여 수소 사인을 추적하고 지오 코로나의 가장 외곽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스완의 공동 개발자이자 전 수석 연구원인 베르토 박사는 이것은 우리 태양계 너머에 잠재적인 물의 저장소가 있는 행성을 찾을 때 특히 흥미롭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베르토 박사와 연구진은 태양은 라이만 알파라는 자외선의 특정 파장을 통해 수소 원자와 상호작용하는데 이를 원자가 모두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빛은 지구 대기에 흡수되기 때문에 우주에서만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햇빛은 지구의 낮에 지오 코로나의 수소 원자를 압축하고 밤에 밀도가 높은 영역을 생성합니다. 수소를 흡수하는 셀 덕분에 스완기기는 지오 코로나에서 나오는 라이만 알파의 빛을 선택적으로 측정하고 그 관측은 햇빛이 지구의 주관에 있는 지오 코로나의 수소 원자를 압축하며
그 후 야간에 밀도가 강화된 영역을 생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수소의 밀도가 낮 시간의 지역은 여전히 희박한데 반해 지구 표면 위에 37,300마일에는 1평방센티미터당 원자 70개에 불과하고 달의 거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약 0.2개의 원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주연구소의 이고르 발리우킨 박사는 지구에서는 그것이 진공이라고 부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분의 수소원은 우주 탐사를 하는 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러한 입자들이 달을 도는 미래의 유인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 여행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르토 박사는 수소 원자가 햇빛을 모든 방향으로 산란시키기 때문에 지오 코로나와 관련된 자외선 복사도 있지만 달 궤도의 우주 비행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주요 복사 소스인 태양에 비해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지구의 지오 코로나는 달 근처에서 수행되는 미래의 천문 관측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연구가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또한 그들은 별과 은하의 화학적 구성을 연구하기 위해 자외선 파장으로 하늘을 관찰하는 우주 망원경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행성 대기의 가장 바깥 부분은 달의 궤도를 훨씬 넘어서 확장되어 그 달까지의 거리의 거의 2배라는 것이죠. 과거 1995년 12월에 발사된 소호라고 부르는 우주 천문대는 약 20년이 넘게 태양의 깊은 핵에서 외부 코로나와 태양풍에 이르기까지 태양의 많은 것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태양 주변의 매우 이상한 물체에 대한 이미지를 찍는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소호 위성은 지구에서 태양 방향으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첫 번째 라그랑주를 중심으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외부에서 그 지오 코로나를 관찰하기에 매우 유리한 좋은 지점입니다. 이러한 소호의 스완 장비는 1996년과 1998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지구와 확장된 대기를 이미지화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장루포와 이고르의 연구팀은 그 추가 분석을 위해 아카이브에서 이 데이터 세트를 검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소호에서 본 지오 코로나 전체의 독특한 전망은 이제 지구 대기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소호 프로젝트 과학자인 버나드 플렉은 수년 전에 보관된 데이터는 종종 새로운 과학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 또한 이번의 발견은 20년 전에 수집된 데이터의 그 가치와 소호의 탁월한 성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지구와 달과 태양의 그 신비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다른 비정상적인 위성의 그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달로부터 빙빙 돌고 있는 비정상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름달에 우리 눈으로 그 구조가 직접 보일 만큼 그처럼 가깝게 떠 있는 달은 정말 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38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태양의 주변에 그 수상한 수많은 물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태양과 달의 오묘한 조화에 의한 지구 생명체의 번성과 우리들의 생존은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이 외에도 수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언젠가는 하나씩 우리가 없는 미래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 믿으며 모든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신비한 달에 대한 약간 깊은 이야기입니다. 과거 수년에 걸쳐 신비한 달과 관련하여 많은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많은 책들이 쓰여졌으며
달 자체가 실제로 있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였고, 달의 크기와 태양과 지구로부터의 거리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과학자와 연구원 모두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달은 지구가 축을 돌리는 속도에 정확히 100분의 1로 회전합니다. 또한 태양보다 정확히 400배 작고 지구와 정확히 400배 더 가깝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과 달의 불일치와는 달리 달의 모든 주요 측면을 볼 때 패턴과 숫자의 순서는 신기할 정도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태양의 둘레를 달의 둘레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지구의 극둘레를 얻게 됩니다. 사실 지구와 태양 그리고 달 사이의 측정과 그들의 상관관계는 매우 정확하여 수치의 차이로 인해 눈에 띄게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식을 예로 들어보면 달의 지름은 2160마일이고 태양의 거대한 지름은 86만 4천마일이므로 두 개의 구가 일식 중에 같은 크기로 나타난 것은 매우 대단한 우연의 일치입니다. 한편 미국의 저술가 이삭 아시모프는 자신의 저서인 공간, 시간, 그리고 기타 사물에서 이 놀라운 상황에 대해 관찰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달과 태양의 크기와 거리 등의 계산식을 그토록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은 달과 태양이 그토록 잘 맞아야 하는 천문학적 이유입니다. 가장 우연의 일치이며 모든 행성 중에서 지구만이 이러한 방식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지구의 달에 대한 수수께끼의 본질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달이 자연적인 물체가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가 비어있는 공이며 그것은 자연적인 행성의 물체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죠.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 박사도 1966년에 자연위성은 속이 빈 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과거 나사 우주비행사는 지진 장비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달의 밀도를 테스트했으며 공식적으로 달을 폭발물로 쳤을 때 종처럼 울리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지진학 장비가 달에 충돌하기 위해서 보내졌을 때 아폴로 12호의 모듈 상승 단계로 인한 충격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적으로 생성된 월진이 무려 55분 동안 지속됨에 따라 나사의 과학자들은 그 결과를 보며 매우 멍청하게 된 기분이 되었습니다. 아폴로 12호의 지진에 대한 기록은 그들이 설정한 지진계가 87마일 떨어진 아폴로 13호의 로켓 부스터의 영향으로 인한 진동을 기록했고 그 영향은 11톤의 TNT와 같았으며 달 전체가 3시간 20분 이상 진동하여 22에서 25마일의 깊이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폴로 14호의 SIVB는 원격 조종으로 달 표면에 충돌하여 108마일 떨어진 기기에서 감지된 충격파를 3시간 이상이나 진동시켰습니다. 나사의 과학 간행물에 따르면 달은 공처럼 반응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달이 실제로 견고한 위성이 아닐 가능성은 존 F 케네디의 달에 착륙한 사람의 연설을 한 다음 해인 1962년에 처음으로 실현되고 언급되었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이 실제로 달이 인공 구조물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음을 암시했던 것이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또한 1962년에서 64년 사이의 데이터는 달이 자연위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고 수완이 말했듯이 지구의 두 초강대국이 달의 속이 비었다는 것을 알고 달 기반의 거주지를 활용할 기회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달 거주 계획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과학계 내에서 즉각적인 반응은 달의 속이 빈 것으로 제안한 데이터의 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그 뒤를 이은 몇 가지 연구도 기존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962년 2월 MIT의 션 C. 설러먼 박사는 달에 대한 궤도의 실험은 달의 중력장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하였으며 달이 텅 비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달이 실제로 누군가 인위적으로 속이 빈 인공 구조물로 만든 것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달을 현재 궤도에 넣었으며 어째서 거기에 넣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우리의 달이 지구의 궤도에 고정되어 어떻게 우리에게 달 반대편의 어두운 면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질문은 확실히 하룻밤 사이에 나올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달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자연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최초의 실험은 일반적인 대중의 지식으로 본다면 아마 눈이 휘둥그레졌을 일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저술가 이삭 아시모프 자신도 1963년에 이것에 대한 주제에 관해 글을 썼을 때 그러한 발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작은 일조차 설명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다. 지금까지 내가 무시한 한 가지 사소한 일은 달이 지구의 실제 위성이 되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지구가 중력으로 잡고 있기에는 달이 너무 크다. 라고 말이죠. 즉 이것에 대한 의미는 달을 붙잡고 있기에는 지구가 너무 작다는 것이며 달이 지구의 실제 위성이 아니거나 포획된 위성이 아니라면 무엇이라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달의 기원을 이론화했던 기사는 소련의 저널 스푸트니크에서 달은 외계인 지식으로 만들어진 창조인가? 라는 제목으로 출판되기도 했었습니다. 마이클 바신과 알렉산더 슈체바코프는 우주 어딘가에서 인류보다 훨씬 앞선 지능적인 존재들이 거대한 기계를 이용해 행성을 뚫고 그 속에 있던 물질을 달 표면에 모두 쏟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달이 안정화되면 거대한 우주선으로 변형된 속이 빈 암석이 되어버린 달은 보트 선체와 같은 내부 껍질과 보호용인 단단한 외부 껍질을 통해 우주를 통과하여 마침내 현재 위치로 매우 정밀하게 배치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아폴로 임무에서 회수된 달의 암석이 과학적으로 53억 년 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지구의 것보다 수억 년도 더 오래된 것으로 입증되어 앞서 말한 이론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류 과학계는 오늘날까지도 태양계가 약 45억 년 전에 처음 등장했을 때 지구와 달이 같은 암석에서 형성되었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암석에 대한 기간 측정의 시스템은 훨씬 더 정확해졌습니다. 그 결과 흥미롭게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은 지금까지 35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놀라운 수치들만으로도 지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오래되지 않았으며 달 먼지는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에 거의 20억 년 전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달의 기원에 관한 공식적인 과학의 의견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이야기들 속에서 전 나사 연구과학자인 놀먼 벌그룬 박사는 놀라운 토성의 링메이커스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1980년 보이저 비행에서 토성의 고리를 찍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지구와 나사의 관찰을 통해 그들이 보낸 이미지에서 그들이 찾은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원본 나사 사진에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벌그룬 박사는 일반 대중이 볼 수 없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그는 바로 원통형 차량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벌그룬의 책은 보이저가 처음 본 것을 최초로 공개했지만 미국에서 출판할 수 없었던 그는 스코틀랜드로 여행하여 마침내 에버딘에서 출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에 실린 사진들 중 하나는 토성의 A링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체로 전자기 차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길이는 무려 2000마일, 지름은 약 450마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물체를 만들려면 어떤 종류의 첨단 기술이 필요하며 그러한 불가능한 공학적 위협을 어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벌그룬 박사는 이 공예품, 즉 거대한 전자기 차량이 실제로 토성의 링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의 제목을 링메이커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학자들은 링을 구성하는 귀금속과 구성 성분을 채굴하는 용도일 거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매우 놀라운 발견임에는 틀림없었지만 또 다른 발견은 공개되지 않고 기밀로 처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벌그룬의 저서에 대해 한 평론가는 토성의 고리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같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미국 항공조종사이자 리어제트의 창립자인 존 니얼는 벌그룬과 만나 지구의 달의 기원에 대해 토론하면서 누군가가 달을 현재 궤도에 인위적으로 배치해야만 달의 현재 위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벌그룬은 어떤 형태의 대형 전자기 차량이
달을 현재 위치로 조정해서 이송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캐멀러 프로젝트 인터뷰에서 리언은 자신이 벌그룬과 대화하면서 한 번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달을 궤도로 끌어올린 전작의 차량,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벌그룬이 말하길, 나는 론 슈밋과 함께 우리는 달의 어두운 면에 대한 사진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던 그것은 바로 차이콥스키의 분화구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달의 기원을 둘러싼 수많은 수수께끼를 설명할 수 있는 정말 흥미로운 가능성인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달의 건설과 그 배치에 관한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존 니어의 관찰은 차이콥스키 분화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사로 인해 그들이 그것을 발견한다면 거대한 전차와 같은 것이 그곳에서 단지 쉬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우주와 달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엄청난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과학은 새로운 발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견 중 하나가 1953년 7월 29일 밤 헤럴드 트리뷴의 과학 편집자인 존 오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북쪽에서 적도에 다가가면서 달의 저녁 관측을 위해 정착한 후에 그는 마레 크리시움 위로 뻗어있는 거대한 다리를 발견하고는 놀라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관찰에 당황한 오닐은 조심스럽게 망원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혹시 착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시각적인 조건은 매우 훌륭했고 두 번째로 다시 찾아보았을 때 그는 여전히 그곳에 거대한 물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달을 지켜보았으며 전에는 마레 크리시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곳에서는 언덕에서 또 다른 언덕까지 직선으로 12마일이 뻗어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이러한 신비한 이상현상을 계속 관찰하면서 자신의 접안 렌즈를 90배에서 125배 그리고 250배로 계속 변경했습니다. 더 높은 배율에서 설명할 수 없는 광대한 구조의 예리한 윤곽이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발견이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라는 열망으로 자신의 놀라운 발견을 거대한 자연의 다리라고 부르면서 달의 행성 관측자 협회에 그 사건을 재치 있게 보고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천문학자들은 자연이 그렇게 거대한 구조를 그토록 갑자기 창조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오닐의 이러한 이례적인 발견으로 일부 천문학자들은 오닐의 연구 결과를 비판하고 심지어 그를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1953년 8월 그의 초기 발견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영국의 위대한 천문학자 윌킨스 박사는 공식적으로 다리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주 후 영국의 천문학회 회장인 패트릭 무어 경은 오닐의 발견을 확인하였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달이 우리 하늘에 있기 전에 시간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믿는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고대 헬레니즘적인 이집트의 믿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천체가 모두 오래전 초기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이 고대 그리스 출신의 아르카디아 사람들은 그들이 하늘에 달이 있기 전 아카디아에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프로셀레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프로셀레네라는 용어조차도 달 이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볼리비아의 티아후아나코에서 우상 기념비를 연구한 일부 연구자들은 삶에 새겨진 고대의 상징이 약 27,000년 전에 지구와 하늘에 대한 풍부한 천문학적 데이터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벨라미아 앨런 박사는 자신들의 글에서 하늘이 11,500년에서 13,000년 전에 지구 주위를 도는 우상의 기록의 상징이라고 하는 등 우리의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난 달의 첫 모습에 대해 쓰기도 했습니다. 1950년 미국에서 출판된 베스트셀러 충돌하는 세계로 유명해진 러시아 의사 임마누엘 벨리코프스키도 달이 존재하기 전의 시기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전통은 아주 오래전 초기 인류의 기억 속에서는 당시 지구에 동반된 달이 없었다는 효과에 대해 매우 확실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썼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식인들이 동의하고 있는
흥미로운 달에 대한 가설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이것은 과거 오래전에 한때 달이 없었지만 나중에 여기로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대 당시에 달에 대한 거대한 작업이 이루어진 것과 함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달이 지구와 태양계 자체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달의 시작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달과 화성 모두에 건물과 기념물이 있다고 믿는 많은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1976년에 발사된 바이킹 오비터는 화성 지형의 일부를 따라 붉은 행성의 궤도를 돌며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이도니아라는 지역은 1500피트 높이의 타원형 구조를 하고 인간형 얼굴과 유사한 화성에 직면한 얼굴과 같은 지능적으로 설계된 수많은 특이한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도시 광장으로 알려진 더 작은 피라미드의 복합물들과 함께 DNM 피라미드라는 모면을 가진 피라미드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많은 조사자들, 특히 전 나사 직원인 리처드 호글랜드는 이러한 수수께끼의 구조가 고대 외계 문명의 잔존물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 쿠퍼에 따르면 히드라진 프로펠러를 사용한 미국과 러시아의 날개 달린 우주 탐사선은 1962년 5월 22일 착륙하기 전에 화성의 궤도를 3번 돌았습니다. 당시 탐사선은 지구로 정보를 전달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경을 가진 붉은 행성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구에서 화성에 대한 식민지 건설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서 온 다른 문화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들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주장한 화성 식민지 프로젝트는 아담과 이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애리조나 대학교는 궤도 위성으로부터 사진을 받아 화성 표면에서 튀어나온 직사각형의 물체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직사각형의 모놀리스가 처음 보고되었을 때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의 행성과학 교수인 알프레드 맥어웨는 그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미 화성에는 많은 직사각형 구조가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충격적이지만 그것들은 각각 따로 고립되어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버즈 알드린은 화성의 달인 포보스에서도 비슷한 모노리스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미국 텔레비전 네트워크 시스펜과의 인터뷰에서 7분마다 한 번씩 화성 주위를 돌고 있는 이 작은 감자 모양의 물체에는 매우 특이한 단일체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걸 넣었는가? 우주가 그것을 거기에 두었는지 아니면 당신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둔 것인가?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탐사선 포보스 2호에서 다시 전송된 사진 중 하나는 화성 표면 아래에 적외선 필름을 사용하여 촬영된 지역이 무려 시카고 크기의 도시로 밝혀졌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포보스 2호에 접근하는 거대한 물체도 다른 사진에서 보였는데 이것은 화성 궤도 위성에 실제로 그 영향을 미쳤으며 이 이미지는 독일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달에서는 모놀리스식 구조물이 표면 위로 1마일 이상 솟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샤드로 알려진 이 불규칙한 물체는 1967년 달 궤도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그림자를 들이우기 때문에 실제의 물체로 간주되었으며 클로즈업 이미지는 세포와 같은 내부 구조를 나타냅니다. 타워라는 거대한 7마일 높이의 구조물은 샤드의 뒤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각대와 같은 받침대에 매달려 있는 중앙의 큐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물체는 마치 유사한 세포의 구조를 공유하고 있지만 타워는 분명히 육각형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폴로 10호 우주비행사들은 14마일의 높이에 있었기 때문에 달 표면에 뚜렷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성처럼 알려진 1마일 길이의 물체가 매우 독특한 그림을 만들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원과 목적에 관한 내용은 여전히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미사일 통제 전문가는 나사의 일부 사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달의 도시 그리고 투명한 피라미드와 돔
그리고 유적처럼 보이는 것을 관찰했고 그것은 현재 나사의 금고 안쪽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런 이미지에 존재하는 많은 변칙들을 연구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가졌던 일부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그러한 대상들은 결코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인공적인 구조물, 특히 동과 피라미드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일부 연구원들에 따르면 루나라는 달 기지는 아폴로 우주비행 사이에 발견이 되었고 촬영되었으며 빌 쿠퍼는 그것을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류가 아닌 종족의 공동 기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나사에서 동과 첨탑 그리고 사일로처럼 보이는 키가 큰 원형의 구조물 그리고 달 표면에 흔적을 남긴 거대한 T자 모양의 채굴 차량과 그리고 인류 이외의 종족이 남긴 작은 공예품들을 보여주는 극도로 큰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쿠퍼는 사람이 이미 50년대 중반에 달에 도착했을 것이며 케네디 대통령이 10년 이내에 달에 발을 디디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이미 그곳에 기지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키가 큰 D자 모양의 벽으로 둘러싸인 구조물은 리마 헤들리 상부와 티오 분화구 근처의 아폴로 15호 상륙 장소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터널 입구를 포함하여 테라스와 유사한 동심의 육면체 바위는 광산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파란색과 흰색으로 빛나는 특이한 돔의 구조가 폭 300m, 길이 400m인 코페르니쿠스 분화구의 가장자리 위로 솟아 있습니다. 또한 직경이 약 50m인 디스크가 팩토리 영역의 상단 부분에 마른 목골 벽으로 둘러싸인 사각형 지하실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벽들과 가까운 곳에는 어떤 형태의 입구와 매우 유사한 지상의 어두운 둥근 계고부가 보입니다. 이처럼 휴스턴 행성 연구소와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가 조사 중인 달의 44개 지역에서는 현재 대중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공물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러시아 신문 비체르니 볼고그라드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식 보도자료가 발표된 적도 있었으며 화성과 달 탐사에 참여한 나사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1996년 3월 21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달에 사람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구조물과 물체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3월 21일 리처드 호글랜드와 다른 전 나사 직원인 켄 존스트는 아트벨과 함께 코스트 코스트 AM에서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아트벨은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의 언론 보도에서 그날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브리핑은 나사가 아폴로 임무 동안에 달에서 발견한 구조물과 고대 유적지에 관해서 비밀로 유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브리핑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던 것입니다. 당시 호글랜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트벨과 대화하는 중에 내가 기이한 것을 발견한 것은 그들이 방송하지도 않을 것인데 왜 나에게 귀찮게 말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다른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찍은 아폴로 기록 비디오 및 사진에 대한 영상은 그날 브리핑에서 시연되었었지만 왜 그러한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는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나사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부 생물이 아직 달에 있었거나 여전히 달에 있었던 정보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사의 그런 입장 외에도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나사가 지속적인 그들의 속임수와 정보의 오픈에 대한 거부 절차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정직과 성실성이 그들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것은 더욱더 분명해 보였습니다. 나사의 초기 나치와의 연결에서부터 그들의 행정상 절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비밀과 음모는 그들 역사에서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나사의 숨겨진 자료들은 물론 그 중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잠겨진 많은 자료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순한 사실로서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우며 우리와 가장 가까운 천계인 이웃 달에 대해 여전히 우리들이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듯이 달에는 충분한 변칙적인 측면과 그리고 함께 과학적인 불일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에서 일한 사람들의 경험과 풍부한 간증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아폴로 프로그램과 유명한 달 착륙에 대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정보가 밝혀지면서 달과 화성 그리고 지구를 둘러싼 공간에 대한 진실이 모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밀이 끝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행성 X. 이것은 한때 떠돌이 행성이었던 것으로 불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행성은 약 40억 년 전에 새로 형성된 태양계의 중력에 의해서 그만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의 행성은 고대인에 의해서 티아마트라고 불렸으며 화성과 목성 사이를 지나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궤도를 그리며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더 크고 물이 많은 행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행성 X라고 불리던 것이 궤도를 따라 태양계를 횡단하던 가운데 이 행성의 주위를 돌던 위성 하나가 궤도의 길목에 존재하던 티아마트 행성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행성 X의 위성과의 예기치 못한 충돌로 인해 티아마트가 그만 두 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렇게 충돌하여 부서진 티아마트 행성과 행성 X의 위성의 일부는 태양 주위의 새로운 궤도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궤도에 들어가게 된 티아마트 행성과 행성 X의 위성에 남은 조각이 오늘날 각각 지구와 달이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메리안 기록을 연구했던 고 제카리아 시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우주 충돌에 의해서 남겨진 잔해가 외계 행성에 흡수되지 않았다면 우주의 진공에 흩어지거나 소행성대가 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터무니없는 가설로 여겨졌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추종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행성 X는 니비루라고 불렸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온전하게 고대 시대에 대한 과학적 추측에서 기초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자신이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메르 문자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주리학계가 단지 허무맹랑한 내용 때문에 무시하기로 선택한 메시지였을 뿐일까요? 만일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지구라는 행성이 원래는 티아마트라는 행성이었고 니비루라는 미지의 행성을 돌고 있던 위성 중 하나가 티아마트라는 당시의 지구 행성과 부딪혀 그 충돌 후에 남은 일부가 달이 되었으며 또한 충돌 후 남은 티아마트의 일부가 지구로서 남게 되었다는 우주 충돌에 관한 주장에 얽힌 사건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2001년 하나의 광범위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연구소에서 로빈 캐너비 실시한 8년간의 연구 끝에 그녀는 지구와 행성의 충돌이 달을 생성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구의 자전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있기 전에 캐너브는 1970년대에 관련 이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두 개의 개별 연구 그룹의 윌리엄 워드 및 엘레스터 캐메론과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관련하여 나온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달이 과거에 지구와 충돌한 행성에서 남겨진 잔해라고 생각했던 초기 연구와는 달리 오늘날의 연구에서는 지구와 달의 동위원소의 구성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달은 충돌한 행성의 파편이 아니라 지구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었죠. 새로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충돌이 실제로 발생했는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그 여파로 어떻게 두 물체가 현재의 지질학적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는지를 더욱 잘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이미 지구 중심부 깊숙한 곳에 철로 가득 찼다고 추측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달에는 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물체 사이의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연관시킬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번에는 달이 과거의 우주 충돌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하여 훨씬 적은 철을 함유한 상태로 지구의 지각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조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최신의 가설은 지구가 행성 충돌로 완전히 파괴가 된 후에 지구와 달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이전의 이론과는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연구는 충돌은 충돌인데 좀 더 가벼운 충격에 그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는 약 40억 년 전 태양계가 생성된 직후에 이전에 제안된 것처럼 지구가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태양계에 또 다른 미지의 행성 물체와 충돌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더 나아가서 이 미지의 행성으로 추정되는 것의 궤적이 정기적으로 지구의 궤도와 교차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초기 설정 값이 필요하며 그 설정에 들어가는 중력 수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설정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 설정 값의 오류가 있던지 말던지 어쨌건 일단 연구에 따르면 결국 두 행성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로부터 달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 따르면 당시 충돌은 정면 충돌이라기보다는 후방과 비스듬한 측면에서 그 충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때 발생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잔해의 경우 다시 재흡수되어 달이 생성되지 않았다면 아마 우주로 팽창하여 나갔거나 지구로 다시 떨어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시나리오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이 충격이 지구의 자전을 시작하게 하였거나 이미 자전이 있었던 것을 다르게 수정했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특정 연구에서는 어느 한 시점에서 지구가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가능성은 조사하지 못했고 따라서 시친의 주장에 대한 모든 측면이 검증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천문학자들이 부르는 행성 X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태양계에 또 다른 행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행성 X를 찾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11일 바우터 플레밍과 그의 과학팀은 마침내 태양계 내를 공전하는 수상한 행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그동안 그토록 찾기 힘든 행성 X인 것인지 하고 매우 놀랐으며 이에 대하여 일부 천문학자들은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천문학계는 한때 가시적이었던 행성 X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이즈 우주망원경의 관측 결과는 태양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구의 95배가량의 체급에 대한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과 지구의 약 318배 체급 또는 그 이상의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모두 깔끔히 배제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행성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매장되지 않았고 태양계 외부에서 관측되는 여러 변칙적인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다시 언급되기도 합니다. 한편 미 항공우주국은 1969년 아폴로 11호가 우주인을 태우고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1972년 아폴로 17호가 마지막 아폴로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아폴로가 지구에 돌아올 때마다
월석의 샘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월석의 성분을 분석하여 지구에 존재하는 암석의 성분과 비교했다는 것이었죠. 나사 우주센터는 미국 뉴멕시코대, 컬럼비아대 등의 연구진들과 공동으로 약 50여 년 전 아폴로가 가져온 월석에서 2020년에 염소 원자를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염소 원자는 중성자의 수에 따라 여러 동위원소가 존재하는데 지구에는 그 질량수가 35인 염소와 37인 염소가 가장 많다는 것이었죠. 만일 많은 이론들 중에 거대 충돌설이 맞다면 엄청난 충돌이 발생한 직후에 원시 지구와 달 부스러기들이 서로 섞인 채로 떠돌아다녔을 거라는 이론에 의해서 염소 원자도 질량수가 큰 동위원소와 작은 동위원소가 서로 섞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지구의 중력이 가해지면 가벼운 염소 동위원소는 중력에 의해서 지구로 끌려오게 되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동위원소는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되어 달에 남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 결과 부스러기들은 뭉쳐져 달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달에는 무거운 염소 동위원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연구팀은 이처럼 지구와 달에서 염소 동위원소의 구성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바로 거대 충돌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연구 결과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9월 22일자에 실렸던 것입니다. 그동안 월석의 동위원소비를 분석해 거대 충돌설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과거에도 여러 번 나왔고 지구와 달에서 산소나 텅스텐, 티타늄 등 특정 원소의 동위원소비가 같다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동위원소비가 같다는 의미는 두 천체가 특정 사건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뜻으로 생각되었고 이것이 곧 거대 충돌설을 설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게다가 이것은 거대 충돌설을 제외한 달에 대한 다른 탄생 가설을 반박하는 근거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가 생성될 때 지구와 달이 동시에 생겼을 것이라는 동시 생성설은 지구와 달을 구성하는 원소의 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그 설득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와 달이 만일 함께 생겨났다면 원소의 구성 성분비도 함께 비슷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또 다른 이론인 우주를 지나가던 달이 우연히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포획되면서 지구의 위성이 됐을 것이라는 포획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두 천체의 성분이 완전히 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이론인 지구의 원심력에 의해서 달이 떨어져 나와 현재의 모습이 됐을 것이라는 분리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달의 밀도가 지구의 60% 수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주장도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달이 생겨난 이후에는 행성 X와 함께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면서 그 중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주장이 힘을 얻게 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며 단지 과학적 논리의 바탕을 둔 소설이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고대 이집트인과 바빌로니아인이 옛날 옛적에 행성 X에 대한 언급을 비슷하게 했다는 사실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과거에 서로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상호 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지금은 사망한 고 제카리아 시친의 저서 제12행성에서 현대인은 자연적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고향을 가진 의인화된 종족에 의해 유전적으로 창조되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과설을 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칭한 행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가 믿고 있는 태양계의 행성 X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글이 고대 수메르인의 설명에 근거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르면 그들은 고도화된 문명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의 행성 X가 태양계를 90도 각도로 가로질러
매 3600년마다 이곳을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수메르인들은 이 행성을 건널목의 행성이라는 의미인 니비루라고 불렀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달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며 행성 X라고 불리던 니비루는 과연 존재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기록들과 주장과 과학적 분석에 대해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리송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개개인의 사고의 깊이나 판단 능력 그리고 이해도의 차이에 따라 그 생각들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주장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은 해당 영역에 대한 극히 일부분의 연구에만 해당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매우 제한적인 과정에서 시작한 극히 제한된 자료와 극히 제한된 샘플들로 인해 어디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무엇을 상상하시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